예,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어, 멀티 컨테이너 환경의 SDV 응용을 위한 지연 시간 분석과 스케줄 자동 생성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발표자의 강세륜이라는 제 학생 이름을 넣었는데 그 저랑 같이 연구하는 석사 여학생이거든요. 코딩을 잘하는 학생인데 혹시 오늘 발표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쪽 분야의 학생이 채용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지연 시간 보장을 위한 어떤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면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제 발표자 소개는 앞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산자부의 자율주행 대회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숭실대학교 이길호 교수님과, 제가 한 팀이 돼서, 참가를 했었는데, 그 자율주행 대회가 이제 약간 레이싱 컨셉을 본딴 거였어요. 근데 이제 차가 완주를 못하고 충돌 사고가 났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차가 뭐 시속 60km 정도로 달리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뒤에 추월하는 차가 하나 보일 겁니다. 전차 추월을 하니까 이제 커딘으로 끼어들기를 해서 저희 차가 좀 감속을 좀 심하게 했는데 예, 지금 어떤 차가 저희 차를 들이받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다른 카메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지나가는 차가 이제 저희 차를 추월한 그런 차가 되겠고 저 멀리서 성균관대 차량이 달려오고 있는데 저희 차를 회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상대 차량이 저희 차를 발견하고 회피 기동을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느린 거죠. 이제 저희 차를 그 30m 전방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다시 잘 보시면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거죠. 자, 이 상황이 이제 그 차량의 그 소프트웨어의 지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차량에서 센싱부터 제어까지, 센싱 입력해서 제어 출력까지의 지연 시간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률적으로 레이턴시를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엔드-투-엔드 레이턴시, 종단 간 지연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달려가는 차가 전방 50m 앞에서 지금 보행자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탐지하고, 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싱 타임이 이제 300ms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300ms 동안 차는 벌써 9m를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는 그 300ms 이전에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50m 전에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실제 차는 벌써 41m 지점에 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을 분석하고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지연 시간을 얘기를 할 때, 차량을 보면 이제 컴퓨팅 시스템이 있고 전장 시스템이 있는데, 어, 그 컴퓨팅 쪽의 지연 시간, 그 컴퓨테이션 레이턴시라고 하고, 전장 쪽에서는 이제 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액추에이션 레이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레이턴시를 다 줄이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컴퓨팅 시스템의 레이턴시만 줄이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전장 시스템 내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급제동을 했을 때 급제동이 보행자 앞에 가서 딱 멈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부분이 많고 물리 세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모델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센싱을 하고 나서 전장 시스템에 이제 제동 명령이나 조향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내린 시점까지의 지연 시간, 컴퓨테이션 레이턴시를 분석하고 그걸 최소화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레이턴시를 보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 이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그 태스크가 그 상호 협력을 해서 레이턴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태스크 시퀀스 S에 대해서 레이턴시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서 레이턴시를 보장한다는 걸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엄격하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가로축이 레이턴시입니다. 레이턴시. 그러면 이 레이턴시가 이제 센싱 입력부터 제어 출력까지 소요되는 그런 레이턴시이고요. 세로축이 이제 확률값 또는 이제 발생 빈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경우에 실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에서 어, 신이 봤을 때 관찰이 되는 그런 이제 지연 시간 분포가 있겠죠. 그 지연 시간 분포는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신만이 알고 있는 그 지연 시간 분포 이거는 이제 인간이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고요. 근데 이 파란색 분포는 내가 모르지만 이 파란색 분포보다는 조금 오른쪽으로 쉬프트한 이 빨간색 분포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빨간색 분포가 파란색 분포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비관적인 지연 시간 분포를 알아내면 이걸 가지고 지연 시간 값이 얼마가 된다라고 조금 비관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분포를 알아내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데요. 그거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 그림은 이제 소위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누적 확률 함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빨간색 분포랑 파란색 분포가 서로 교차하지 않고 이런 모양을 갖게 되면은 이 빨간색 분포가 파란색 분포를 이제 바운딩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적은 이 빨간색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 세로축에서 이제 99%의 확률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지연 시간들은 어떤 값보다는 작게 되는데 그거 우리가 여기서 TL, 테일 레이턴시라고 하죠. 그래서 테일 레이턴시가 신이 알고 있는 테일 레이턴시보다 우리가 계산한 테일 레이턴시가 항상 크다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운딩 성질을 가진 확률 분포를 찾아낼 수 있으면 테일 레이턴시는 자연스럽게 바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를 수학적으로 찾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다소 좀 이론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 확률적인 제한 시간 분석 이런 거는 사실 실시간 시스템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근데 실제 산업 현장에는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확률적인 제한 시간 보장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차량용 인베디드 시스템은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어,
이제 차량은 이제 매스 프로덕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베디드 시스템이 너무 고가하면은 곤란하죠.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그 차량용 그 보드인데, 이 보드가 이제 가격이 한 7천만 원 했던 그런 보드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값비싼 보드를 뭐 자율주행 목적이라 하더라도 차량에 장착하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차량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각 CPU의 이용률, 각 CPU의 그 이용률이 100%를 초과하는 거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 100% 초과하는 거 허용을 하려면은 이제 소위 과거의 그 최악 지연 시간 찾아내는 그런 이제 디터미니스틱 개런티, 그런 개런티 방식은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고, 어 그 각 CPU 코어가 CPU 이용률이 100% 넘는 걸 허용하는 확률적인 개런티만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의 가격을 낮추려면 확률적인 지연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다시 한번 좀 써보면은, 타겟 시스템은 저희 같은 경우에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기본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로스2와 같은 이제 미들웨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이 그 위에서 돈다. 그런 타겟 시스템 가정했을 때 확률적인 지연 시간 보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각 CPU 코어의 평균 이용률은 100%보다는 작지만 최대 이용률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에 최대 이용률이 100%보다 커지면은 소위 그 디터미니스틱 개런티, 최악 지연 시간은 무한대가 나오니까 디터미니스틱 개런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목표는 이제 종단간 지연 시간을 확률적으로 안전하게 예측하는 거이고요. 둘째 목표는 관심 경로, 태스크 시퀀스가 이제 하나의 자율주행 스택 안에도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특히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고 싶은 그런 태스크 시퀀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그런 태스크 시퀀스에 대해서만 종단간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로스라는 환경을 제가 가정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를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로봇 프로그래밍 할 때,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로스라는 미들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분산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미들웨어입니다. 어, 이 미들웨어를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이 밑에 그림과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인베디드 보드가 여러 개가 뭐 이더넷으로 네트워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그 보드에서 동작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통신하려면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로스라는 환경에서는 이제 그 로스 안에 DDS라는 통신 미들웨어가 들어있는데요. 이 DDS라는 통신 미들웨어는 서로 다른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자기가 같은 보드 위에서 동작하는지 다른 보드 위에서 동작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마치 하나의 가상 컴퓨터 안에서 통신하는 것처럼 어, 그 통신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 노드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인베디드 보드에서 흩어져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통신 관점에서는 이 로스 노드들이 마치 같은 컴퓨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이제 통신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스는 이제 그런 미들웨어인데 이제 로스 안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그냥 노드라고 편의상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와 노드 사이의 통신 채널은 토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을 모델링을 좀 하고 싶은데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그래프 오브 피리어딕 태스크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금 어, 그 자율주행 안에서는 이제 센싱도 있고 뭐 자차 측위, 탐지,
또 플래닝,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계속 자율주행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실행되는 태스크들이죠. 그래서 이제 태스크들의 집합인데 그게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상을 보면 어떤 그래프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데 이걸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태스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콜백 함수를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콜백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 이제 로스 안에서는 외부 사건에 반응해서 호출되는 함수를 콜백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타이머 콜백과 그 다음에 메시지가 도착할 때 실행되는 subscription 콜백이라는 두 종류의 콜백이 대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가 한번 호출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태스크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리어딕 태스크라고 결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택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은 피리어딕 태스크가 수백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 태스크는 이제 주기가 있고 주기 t가 있고 실행 시간 c가 있는데 실행 시간은 이제 확률 변수로 봅니다. 확률 변수를 보고 그 다음에 어, 원래 주기적인 태스크는 자기 주기 안에서 도착하는 상대적인 오프셋이 있거든요. 시간적인 그걸 이제 페이즈라고 하고 그다음 이 태스크가 이제 콜백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스레드 CPU 상에 어떤 스레드에 배정이 되는가를 추가적으로 명세하는 것을 전제로 이 태스크 모델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그젬플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세 개의 노드가 있는데요. 이 노드는 이제 exe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노드 A, B, C 세 개의 실행 파일이 실행하는 그런 경우를 좀 그림으로 도시한 겁니다. 노드 A가 어떤 센서 드라이버, 예를 들면 라이다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고, 노드 B는 뭐 GPS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센서 드라이버에서 주기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여기 토픽 A, 토픽 B라는 게 통신 채널이니까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노드 C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센서 퓨전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드 C에서는 이제 어, 앞에 라이다 드라이버가 보내온 그런 데이터를 수신하는 콜백 함수가 있죠. 여기 SC라고 쓴 게 subscription callback 메시지를 수신하는 콜백이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토픽 B를 통해서 GPS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를 또 수신하는 subscription callback이 또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드 C 안에서는 서로 다른 센서로부터 온 그 메시지들을 수신해서 그 수신된 메시지를 알고리즘적으로 융합하는 타이머 콜백, 주기적으로 호출되는 타이머 콜백이 뒤에 또 있죠. 그래서 이 타이머 콜백이 서로 다른 두 센서의 데이터를 융합해서 예를 들면 측이 결과 같은 거를 뱉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자율주행 안에서 센서 퓨전 할 때 사용되는 좀 전형적인 어,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이그젬플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걸 뭐 C++ 소스 코드로 펼쳐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노드 C라는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은 토픽 A, 토픽 B라는 인커밍 메시지, 메시지를 이제 서로 다른 두 메시지 큐로 수신을 하고, 그걸 이제 융합해서 여기 이제 출력 메시지, 토픽 C라고 하는 출력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결국, 로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드라는 실행 파일, 실행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이 실행 프로그램은 이제, 인풋 메시지들을 받아서 출력 메시지를 아웃풋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레고 블록처럼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지연 시간 보장을 위해서 약간 어떤 스케줄링을 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스케줄링은, 어, 주기하고 관련이 좀 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노드 A로부터 발행되는 메시지, 이것은 이제 주기가 6mH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 타이머 콜백 A1이라고 되어 있는 게 6mH마다 메시지를 발행하고, 서브스크립션 콜백 뒤에 그 노드 C에 그 메시지 수신하는 쪽도 6mH마다 호출이 되겠죠. 반면에 밑에 노드 B의 메시지 발행은 3mH마다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뒤에서 서브스크립션 콜백도 3mH마다 호출이 되고 주기가 다른 이 두 개의 그 서브스크립션 콜백의 그 데이터들을 수신해서 어떤 센서 융합을 이루는 알고리즘, 여기 타이머 콜백 C3인데 C3도 이제 3mH 주기로 동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주기가 같은 콜백들은 같은 CPU에 몰아요. 저희 스케줄링 입장에서는 주기가 서로 다른 콜백 함수들이 하나의 CPU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예, 그런 제약 조건을 두고 이제 스레드를 배정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스레드 배정하고 서비스하는데 PPP라는 이제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유저 레벨에서 시클릭한 스케줄링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운영체제가 있으면 커널 레벨 스케줄러가 있죠. 근데 커널 레벨 스케줄러는 이제 우선순위 기반이거나 가중치 기반일 텐데, 사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처럼 이제 수십,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그 돌아가는 그런 경우에서, 어, 지연 시간을 보장하려고 하면은 그 운영체제 내부의 스케줄러의 비헤이비어를 분석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를 좀 털어내고 싶어서 커널 레벨 스케줄러가 사실상 오버라이드 되는 그런 유저 레벨 시클릭 스케줄러를 유저 레벨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PPP라는 거는 뭐 피닝, 페이징, 프로세싱이라는 뜻인데 피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콜백 함수를 우리가 스레드에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각 스레드는 이제 어떤 약속된 코어에 고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케줄을 자동 생성해서 최적의 CPU를 골라줘야 되는 건데 여하튼 스레드는 특정 CPU 코어에 고정을 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PU 마이그레이션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스레드는 그 스레드가 관리하는 콜백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는데 그 위상에 맞추어서 각 스레드가 깨어나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스레드가 담당하는 모든 콜백 함수들은 각각의 콜백 함수가 실행 가능해질 때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콜백 함수들이 모두 다 그 실행 가능할 때 그때 이제 스레드가 깨어나서 묶음으로 서비스한다는 걸 이제 가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스케줄링 프레임워크고요. 다소 이제 이런 스케줄링 메커니즘이 왜 필요할까 좀 의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예시로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이제 뒤에 그림을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저 레벨 이제 시클릭 스케줄링인데 아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보면은 이제 CPU 1번, 2번, 3번에 그 각각의 스레드가 배정이 되는데요. CPU 1번에는 주기가 6mm짜리 스레드만 배정이 되고 CPU 2번에는 주기가 3mm짜리, CPU 3번에도 주기가 3mm짜리 스레드만 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의도하는 거는 그 시클릭 스케줄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영원히 흘러가도 어떤 스케줄링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이제 노드 ABC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노드 ABC에서 주기가 같은 타이머 콜백 A1, 서브스크립션 콜백 C1 얘네들은 CPU 1번에 배정을 할 거예요. 근데 타이머 콜백 A1을 담당해주는 스레드, 서브스크립션 콜백 C1을 담당해주는 스레드, 이 두 스레드가 CPU 1번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콜백들도 해당하는 스레드에 배정이 돼서 이제 CPU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까만색 화살표들이 있게 되는데 이 까만색 화살표가 결국 스레드 간의 디펜던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레드 실행 간의 디펜던시 얘기하고 있고 이 디펜던시에 의해서 이 디펜던시를 리스펙트하는 순서로 그러니까 이 디펜던시에 의해서 매 순간 오직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스케줄링 패턴이 이제 무한히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약간 그 가정이 하나 더 필요한데 이 화살표 중에 까만색 화살표는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콜백들 간의 의존성이거든요. 어,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라든지 어, 그런 관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그런 내재적인 의존성인데 더미 디펜던시라는 게 있어요. 더미 디펜던시는 여기 빨간색 점선 화살표를 표시한 건데 사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내재적인 의존성은 아닙니다. 내재적인 의존성은 아니고 원래 존재하지 않는 의존성인데 저희가 이 스레드들을 CPU에 배정을 해보면은 이 시클릭 그 스케줄을 반복하는데 디펜던시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스레드 관계가 있어요. 여기 스레드 C1과 A1이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1의 실행이 좀 밀리게 되면은 여기 뒤에 A1하고 뒤섞여서 어떤 게 먼저 실행될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빨간색의 더미 디펜던시라는 것을 강제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런 더미 디펜던시 넣어버리면 반드시 스레드 C1 다음에 스레드 A1이 실행하는 그런 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내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로스 미드웨어에서 저런 더미 디펜던시를 강제로 자동으로 삽입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행 시간이 조금 증가하는 그런 오버헤드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레이턴시 보장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오버헤드를 기꺼이 수용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케줄 테이블이라는 거 만들어서 시클릭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어, 여기 이제 뭐 수학적인 증명들이 좀 따라 붙게 되는데 그 증명을 뭐 이제 다 건너뛰고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시간 t가 무한히 갈 때 여기서는 이제 하이퍼 피리어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피리어드의 인덱스 h가 무한대로 가면은 각 콜백의 극한 응답 시간 분포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콜백의 시퀀스 콜백 시퀀스에 대한 극한 지연 시간 분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유저랩의 시클릭 스케줄링을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로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뭐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 이제 수학적인 안정된 상태의 응답 시간 분포가 존재한다. 그럼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좀 재미없는 과정이고, 그래서 Probabilistic Latency Analysis라는 그런 분석 방법을 제가 좀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대그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그 그래프 안에서 그 전체 그래프를 서브 그래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서브 그래프는 주기가 같은 콜백 함수들을 묶어 놓은 건데, 서브 그래프를 쪼개가지고 서브 그래프 내부 분석, 서브 그래프 간의 분석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이제 극한의 지연 시간 분포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주어진 애플리케이션과 CPU 스케줄에 대해서 지연 시간을 분석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제한 시간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도 있냐?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CPU 스케줄을 자동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 생성하는데 단계가,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콜백을 어느 스레드에 배정할 거냐, 그 다음에 한 스레드 안에 콜백이 여러 개가 관리가 될 때 어떤 콜백을 먼저 서비스할 거냐, 콜백 함수의 서비스 오더를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스레드를 어떤 CPU 코어에 배정할 거냐, 그 다음에 스레드들 간의 위상값들은 어떻게 코디네이션 해줄 거냐. 그다음 이걸 단계별로 어떤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 콜백에서 스레드 어떤 콜백을 어느 스레드에 그 매핑을 할지, 이 단계는 저희가 아직 자동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설계자가 수동으로 좀 선택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세 개 단계는 이제 자동화를 다 해서 CPU 스케줄을 자동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좀 이론적인 얘기가 좀 많아서 지금부터 실험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토웨어라고 하는 이제 오픈소스 자율주행 스택이 있죠. 이 오토웨어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 개발한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와 지연 시간 분석 기법을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고성능 PC를 사용했고요. 처음에 이제 싱글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 싱글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오토웨어를 구동할 때 오토웨어를 풀스택으로 돌리면은 그 실행되는 그 노드라는 프로그램이 19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에 좀 적당한 사이즈로 그 오토웨어의 이제 기능들을 좀 일부분 꺼버렸는데,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실험 세팅은 한 22개의 노드, 2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그런 최소한의 기능만 좀 갖게끔 커스터마이저를 좀 했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로컬라이제이션 특위, 그다음에 퍼셉션 장애물 탐지 쪽은 저희가 좀 기능을 좀 많이 꺼버리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건 단지 실험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플래닝,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들이죠. 플래닝하고 컨트롤은 거의 100% 살려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뭐 VLD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는 Virtual LiDAR Driver 인데 이제 VLD라는 노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빨간색 경로를 쭉 타고 가는 게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이게 크리티컬 패스인데, 이 크리티컬 패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연 시간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TF 트래젝토리 팔로워 쪽에서 차량 제어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빨간색 경로 엔드 투 엔드 지연 시간이 확률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이 22개의 노드를 싱글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행을 해 보았다. 그랬을 때 이제 결과를 설명드리려고 할 때 이 표를 다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랬을 때 CPU가 몇 개가 필요했냐? CPU 28개를 사용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레이턴시 최소화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CPU를 최대 28개를 투입해서 CPU 스케줄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랬을 때, CPU 그 28개 중에 5개는 CPU 이용률, CPU 코어 이용률이 100%를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를 28개나 썼는데 각 CPU의 그 최대 이용률이 100% 초과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확률적 제한 시간 분석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랬을 때 저희가 테일 레이턴시라는 거를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편의상 99.9%의 지연 시간들을 다 그 발 밑에 두게 되는 그런 테일 레이턴시를 수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또 예측된 그 분포와 별도로 실제 시스템을 그 시뮬레이션 수준에서 구동을 해서 레이턴시를 또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박스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눈여겨 보실 건데요. 일단은 맨 오른쪽에 CFS라는 게 있는데, 이 CFS는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의 디폴트 스케줄러죠, CFS가.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안하는 PPP 프레임워크 사용하지 않을 때, 그냥 리눅스에서 오토열을 그냥 돌릴 때 관찰되는 테일 레이턴시가 얼마냐 그랬더니 99.9%의 경우에
200mH의 그 테일 레이턴시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레이턴시 값은 200보다 작은 거죠. 99.9%는 200보다 작은데 0.1%의 확률로 200mH의 테일 레이턴시를 보인다. 이게 이제 리눅스의 디폴트 스케줄러를 사용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의 스케줄링 프레임워크, 이제 PPP라는 프레임워크로 돌릴 때에는, 지금 여기 120mH, 202mH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위에 거는 저희가 PPP 스케줄링을 사용하고, 스케줄 파라미터를 자동 생성해서, 위상 최적화를 한 겁니다. 위상 최적화를 하면 테일 레이턴시가 120mH까지 줄어든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그 더미 디펜던시라는 거 강제 삽입했잖아요. 더미 디펜던시 넣으면은 실행 시간이 증가하니까 전체적인 레이턴시가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말한 최적의 시클릭 스케줄을 찾아내면은 테일 레이턴시를 200에서 120mH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120mH는 이제 측정을 통해서 얻은 건데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예측을 했을 때는 154mH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0은 측정에 의해서 얻어진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154라고 하는 값은 이제 저희가 만든 수학적인 분석 기법으로 예측을 한 건데, 예측한 게 154니까, 154가 120보다는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실제 값보다는 항상 좀 비관적으로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운딩 성질이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일 레이턴시 얻어보니까 저희가 최초로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제로 페이즈와 옵티멀 페이즈에 대해서 이 청색 그래프는 이제 측정한 그 지연 시간 분포고 흑색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레이턴시 분포인데 그 여러 가지 태스크의 경로에 대해서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검은색 그래프가 항상 오른쪽에 있다. 바운딩 성질이 만족한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위상을 최적화한 경우에 옵티멀 페이지의 경우에도 똑같이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실험적으로도 검증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멀티 컨테이너 환경에도 이게 될 거냐? 저희가 원래 멀티 컨테이너 실험 결과를 그 사실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끝날 때쯤 얻어야 되는데 제 발표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어제 제가 제 지도학생을 막 괴롭혀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학생이 또 열심히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K3S, 그 쿠버네티즈의 경량화 버전이죠. 쿠버네티즈의 경량화 버전에서 멀티 컨테이너를 돌렸어요. 그래서 파드를 3개를 만들고 그 파드 안에, 각각의 파드 안에서는 한 개 컨테이너가 구동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좀 전에 보여드린 오토웨어 애플리케이션을 3개의 컨테이너로 나누어서 돌린 거죠. 여기 노란색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부분,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이게 이제 컨테이너를 구별해주는 색깔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컨테이너, 그 다음에 분홍색 컨테이너, 파란색 컨테이너. 이 3개의 컨테이너로 쪼개가지고 이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 이걸 이제 분할해서 돌린 거죠.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저희 거 PPP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싱글 컨테이너 환경에서 아까 이제 버추얼 라이다 드라이버로부터 트래젝터리 팔로우까지가 크리티컬 패스인데 이때 이제 99.9% 레이턴시 샘플들을 발 밑에 두는 그런 이제 테일 레이턴시가 싱글 컨테이너에서는 169mH가 나왔어요. 뭐 나쁘지 않은 값인데 이게 싱글 컨테이너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멀티 컨테이너, 정확히는 컨테이너 3개로 바꿔가지고 분할해서 돌리니까 테일 레이턴시가 205mH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증가한 것은 이게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컨테이너를 쓰니까 이게 컨테이너 간의 통신 비용이 증가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통신 비용이 증가했다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일 레이턴시가 커지나? 라고 이제 걱정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테일 레이턴시가 커지는 거는 CPU 이용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태스크들 간의 위상, 태스크들의 도착 시간 간의 미묘한 관계들이 있는데 선행하는 태스크의 실행 시간이 조금만 증가해도 후행하는 태스크가 자기 주기에서 메시지를 못 받고 그 다음 주기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애매한 타이밍들이 좀 존재합니다. 네, 그런 타이밍이 이제 현실화되면은 테일 레이턴시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69에서 205니까 약 그 35ms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테일 레이턴시, 이 레이턴시를 구성하는 태스크들의 실행 시간이 35ms나 증가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위상 조합이 애매하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 메시지를 수신해야 될 다음 후행 태스크가 자기 주기에서 못 받고 그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테일 레이턴시가 조금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컨테이너 환경에서 멀티 컨테이너로 가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측정된 그 지연 시간 분포이고요. 흑색 그래프가 수학적으로 예측된 건데 싱글 컨테이너일 때는 레이턴시가 대충 200ms 근방에서 테일 레이턴시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멀티 컨테이너, 3 컨테이너로 가니까 200ms보다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여기는 계단이 한 개만 나오는데 여기는 계단이 두 개가 나오죠. 그게 그 위상의 그 애매한 조합 때문에 메시지 도착이 한 주기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probabilistic latency guarantee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수학적인 분석을 했는데 K3S 그 쿠버네티스 경량화 버전에서 검증을 해 보았다. 근데 싱글 컨테이너 대비 멀티 컨테이너로 가면은 실행 시간이 살짝 증가합니다. 근데 그 실행 시간이 증가하는 퍼센티지를 저희가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통신 지연 시간도 증가하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 지연 시간 분석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아서 오늘 발표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멀티 컨테이너 갔을 때 컨테이너들이 이제 CPU 코어를 현재 공유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공유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각각의 컨테이너가 그 CPU 커패시티를 보장을 받고 싶어서 CPU 코어를 공유하지 않는 거죠. 근데 리눅스의 그 컨테이너 환경을 보면은 서로 다른 컨테이너들이 CPU를 공유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CPU 이용률도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PU 코어 공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스케줄링 그 규칙을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추후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턴시 분석과 합성하는데 이제 요구사항들을 보시면 현재까지는 컨테이너마다 고립된 CPU 자원을 사용한다 가정했고 실행 시간은 우리가 수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콜백의 실행 시간들이 확률적으로 독립이면은 좋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확률적으로 독립이진 않죠. 독립이진 않은데 그래도 독립이다라고 그냥 어거지로 가정하고 분석을 해도 상당히 그 make sense한 결과를 우리가 방금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software defined vehicle 환경으로 가면은 어떤 확장이 필요할 거냐? 지금은 저희가 AWSim이라는 그 그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에서 가상의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얼 월드에서 그 센서 데이터를 얻게 되면 그때 이제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SDV에서 뭐 TSN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TSN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면은 그 네트워크 통신 지연 시간을 이 전체 지연 시간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그 현재 시간이 47분인데 제가 슬라이드 한 두 장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SDV로 갔을 때 이제 소피라는 뭐 그런 플랫폼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소피 플랫폼에서는 멀티 컨테이너 환경에서 리얼타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 스펙 문서를 제가 좀 뒤져 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프로바빌리스틱한 그런 레이턴시 보장 얘기는 아직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여전히 디터미니스틱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그런 제안은 현재 없어 보이고요. 일단 SDV로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 데이터셋 1번, 2번, 3번 있는데 센서들이 경험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센서 데이터의 어떤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지죠. 뭐 센서 데이터 내용이 달라지면 이 아까 얘기한 그 태스크들, 콜백 함수들의 실행 시간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실행 시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지연 시간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데이터셋 의존적으로 지연 시간 분석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 비교적 다른 데이터셋을 포섭할 수 있는 더 비관적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지연 시간 분석의 어떤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자율주행차에 그 지연 시간 보장이 되는 그런 도커 이미지 또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컨테이너 이미지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배포를 하고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현실에서 달려가다 보면은 그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할 당시에 그 어,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이질적인 주행 환경을 통과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이질적인 주행 환경을 통과할 때는 지연 시간 개런티가 깨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연 시간 개런티가 깨지는 경우에 그 센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해주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서 재배포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는 이쪽 연구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혼자 정신없이 떠들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